어머니는 없습니다. 집도 팔렸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건넨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5일간의 제주도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뿐인데 우리 가족의 삶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팔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편과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창백했고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69세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걸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우리 가족을 버린 걸까요? 자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됩니다.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3, 두 아이의 엄마이자 1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 김준호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 이영자 여사는 남편이 군 복무 중일 때 시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54세셨고 단아한 모습에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깔끔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기도 용인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셨고 저희 부부는 서울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무난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고 가끔 주말에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첫째 아이 태어난 후부터였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신다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는 방법, 젖병 소독하는 방법,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시어머니의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가 배탈 나. 내 말대로 해. 지연아, 그렇게 않으면 아이 뼈가 휜다니까. 이불은 이렇게 개야 해. 너는 왜 이렇게 집안일을 못하니? 산후 우울증으로 예민한 시기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저를 점점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라며 한마디로 일축했고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까지 태어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저희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시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용인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같이 살면서 모셔야 한다고 했고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때가 시어머니 65생신이 갓 지난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용인의 단독주택은 30년 가까이 된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젊은 시절 마련한 보금자리로 남편이 자란 곳이기도 했습니다. 널찍한 마당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았고 학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는 듯 했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자 미묘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준호가 어릴 때는 이런 음식을 좋아했었는데 아이들 교육은 내가 해온 방식이 있어. 시어머니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시어머니 방식대로였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간이 짜다 혹은 싱겁다는 평가가 따라왔고 청소를 해도 이쪽을 놓쳤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오랜 습관이라 생각하고 맞춰드리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길어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는 고스란히 저와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와 제가 가사와 육아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엄격한 규칙과 예절을 중시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 교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공부와 학업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점점 커져갔고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큰 아이 민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졌습니다. 학원 스케줄부터 공부 방법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저는 점점 아이들 교육에서 소외되어 갔고 가끔 의견을 내면 요즘 엄마들은 애들 공부에 신경을 안 쓴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저도 아이들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뭘 알아? 내가 준호도 이렇게 키워서 대학 보냈잖아.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아이들도 다릅니다. 에이, 다 핑계야. 그냥 내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이런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도 엄마가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째 함께 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신 사이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 속에서 본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영자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혹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오늘도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다. 공부는 안 시키고 무슨 놀기만 하는지. 내가 준호 키울 때는 얼마나 공부시켰는데. 지연이는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에는 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 아이들 교육에 무관심한 엄마, 요리도 못하는 주부.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진짜 생각들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둘러 일기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벽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어머니의 편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은 5년째 접어들었고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은 작년 겨울 시어머니의 69번째 생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을 초대해 저는 이틀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신날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시더니 표정을 찌푸리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배운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손맛이 없네요. 제가 직접 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와 엄마가 그냥 농담한 거야라고 달래봤지만 이미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농담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 중에 진심 어린 칭찬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셀 수 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의 대화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왜 항상 나를 깎아내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잘못? 내 아들 가정에 들어와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잘못이지. 어머니, 저도 이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내가 한 게 뭐가 있니? 애들 공부는 내가 봐주고 집안일도 내가 절반은 하잖아. 남편은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잖아.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더 상처받았습니다. 참는다는 것, 그것이 제가 1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참아요. 내일부터 아이들 데리고 서울 엄마 집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선택해요. 가족인 우리가 중요한지, 엄마가 중요한지.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말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첫 번째 큰 균열을 경험했습니다. 친정에서의 일주일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와의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인 집은 팔고 서울과 용인 중간 지점인 분당에 새 집을 마련해 시어머니는 별도의 방을 쓰되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분당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베드룸 구조라 시어머니는 현관 옆 방을 쓰시고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안쪽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족 모두 노력했고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의 간섭은 조금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충돌 대신 숨은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하거나 남편에게 지연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다녀올까? 엄마 빼고 우리 넷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다녀와 잘 쉬다 와라고 하셨지만 눈빛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5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아이들과만 지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뛰어놀았고 남편과 저도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이 끝나고 돌아온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집도 팔렸고요.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우리 가족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여행을 떠난 직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금매로 처리해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개인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저희 가족의 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시어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명확한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집을 판 것이라 실종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준호 씨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어요. 정신도 또렷하셨고 서류 작업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갑자기 집을 잃고 짐만 가득한 채 길거리에 내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우리를 버렸어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급하게 친정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친정에서 남편은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를 이해 못해줬어. 저는 남편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시어머니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교회, 병원, 친구분들 집. 하지만 어디에서도 시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고 저는 새 집을 구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친정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지만 아이들 학교를 옮기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는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체가 시어머니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엄마가 떠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있는 한 너희 가정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집을 판 돈은 반은 너희 명의로 해놓았다. 나머지는 내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쓰겠다. 더 이상 찾지 말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통장 사본을 확인해 보니 아파트를 판 금액의 절반이 남편 명의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왜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거야?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고 저는 그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 이후로 반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종종 술에 취해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행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 의료보험 사용 기록 등을 통해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 병원 기록이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영이요? 시어머니가 왜 거기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남편도 의아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영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통영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저는 주말을 이용해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병원부터 찾아갔지만 의사는 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건강하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통영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도 소득이 없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다를 보는 창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친 몸을 달래고 있는데 카페 벽에 걸린 풍경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한 장은 분명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취미로 사진을 찍으셨는데 특유의 구도와 색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진, 누가 찍은 건가요? 카페 주인에게 물어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건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 오신 할머니가 찍으신 거예요. 통영 풍경을 정말 예쁘게 담아내시더라고요. 저희 카페에 가끔 오셔서 차도 드시고 사진도 나눠주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성함이 이영자이신가요? 키가 좀 작으시고 단아하게 생기신. 카페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영자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아,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흔적을 찾은 것입니다. 카페 주인은 친절하게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통영 외곽의 작은 어촌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없다고. 카페 주인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삶을 시작하면서 가족의 존재마저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카페 주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언덕 위 파란 지붕의 작은 집,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빨래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취향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분명 우리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기록으로 통영까지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엄마가 찍은 사진을 보고 알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맞은편에 앉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편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 그저 내가 너희 가정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짐이요? 엄마가 어떻게 짐이에요? 남편이 반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초기였고 수술도 성공적이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왜 통영의 병원에 다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왜 혼자 떠나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어.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위암이었지. 의사는 빨리 수술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난 너무 두려웠어.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희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병원비도 들고 간병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연이와 나는 이미 사이가 틀어졌고 아이들도
내 눈치를 보고 있었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깨끗하게 떠나자.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와 어떤 관계였는지 생각해봐. 너는 나를 부담스러워했고 나는 내게 상처 주는 말만 했잖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너희는 의무감 때문에 날 돌봐야 했을 거야.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였어요. 엄마가 혼자 떠나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집을 팔아 절반은 너희에게 주고 나머지로 여기서 조용히 치료받으며 살려고 했던 거야. 시어머니는 일어나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본 적 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일기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일기장을 펼치자 가장 최근 날짜의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모습이 내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와 지연이 그리고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 다행이다. 내가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한 일이 맞았을까? 가끔은 그냥 솔직하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함께 이겨나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일기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는 좋은 며느리였다. 내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지연이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현재는 경과가 좋아 3개월에 한 번씩 검진만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하필 통영인가요? 시어머니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여기는 내가 젊었을 때 한 번 왔던 곳이야. 너희 아버지와 신혼여행 왔을 때. 그때 이 바다를 보며 언젠가 노후에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지. 그 기억이 떠올라서 여기로 왔어.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신혼여행을 통영으로 오셨다고요? 처음 듣는 얘긴데. 시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그런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시어머니는 혼자서 남편을 키우셨습니다. 그 고단한 세월이 시어머니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경직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 사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니를 걱정하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 나이 들어 고집만 세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접촉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준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기뻤지. 하지만 내가 준호를 혼자 키우면서 너무 소유욕이 강해진 것 같아. 준호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야.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항상 저를 못마땅해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시어머니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잘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점점 너와 준호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생겼던 것 같아. 내가 혼자 고생했던 시간들이 억울하게 느껴졌지. 그래서 점점 너에게 날카로워진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저 저를 미워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해와 상처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겠다며 주방으로 향했고 저는 도와드리겠다고 따라갔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배우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시로 느껴졌을 말들이 이제는 따뜻한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통영의 작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해 할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아이들은 기뻐하며 빨리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통영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들고 바다와 하늘을 담았고 우리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엄마, 서울로 돌아가실 거예요?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아직은 여기가 좋아.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하지만 너희와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저희는 시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서울로 모시고 가는 대신 정기적으로 통영을 방문하고 시어머니도 가끔 서울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남편이 통영의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했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 시아버지가 나에게 준 반지야. 우리 결혼 기념일에 받은 건데 이제 내가 가져갔으면 해.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귀중한 물건인데.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상자를 쥐어주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추억만으로도 충분해. 이건 우리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증표라고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도했고 다음 방문을 기대했습니다. 몇 개월 후 우리는 가족 모두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재회하며 기뻐했고 할머니의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함께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암의 재발 징후는 보이지 않았고 의사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영에서의 삶에 적응하셨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습니다. 특히 바다를 보는 창 카페의 주인과는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1년 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집은 유지하되 통영에도 작은 별장을 마련해 주말이나 방학 때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가 쉬는 날이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했고 남편도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정에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덧 74이 되셨고 저는 48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통영에서의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옮겼고 한 달에 2번은 가족 모두 통영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서울에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무엇보다 변한 것은 시어머니와 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의견 충돌이 있어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인생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영에서 사진 교실을 열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치시고 저는 그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떠났던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평화만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워진다고 하지만 나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그저 내 생각일 뿐이었지. 저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 뒤에 숨겨진 사연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통영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으로 빛나는 바다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지연아,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아.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창밖으로 바다 위에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모래사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여행 같아요. 때로는 험한 길도 있지만 그 길을 지나야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어 바다를 한컷 담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파도와 하늘, 그리고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때로는 가장 뜻밖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요.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밀어 올리고 다시 물러나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밀려오는 어려움과 물러가는 평화의 순간들이 교차하며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지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떠났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시작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잃어버려야만 진정으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서 새로 피어난 꽃들을 가리키며 미소 짓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서로를 떠나야 비로소 가까워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부터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따뜻한 가족입니다.